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세월이 언제 이리 흘렀나 싶은 70대의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사무치는 이야기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 애환이 담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명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요즘 젊은이들과 다를 것 없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더랬지요. 그때부터 키워온 사랑으로 20대 중반에 들어섰을 때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 정년기가 30대로 늦춰졌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답니다. 저도 집안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듣기 일보 직전인 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 결혼에 당연히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해주셨고요. 양가의 넉넉한 지원은 없었지만 그래도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공간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주물공장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당연히 사업 초기였기에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가락을 빨다 잠이 드는 날이 있을 정도로 힘들게 아끼고 아끼면서 공장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어떤 날은 라면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푹 끓여 면발이 퉁퉁 불어날 정도의 라면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해 뜰 날이 언제쯤 올까 싶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고된 사정을 아는 양가 부모님께서 가끔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두 집 모두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 전부였죠.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로 다가온 것은 바로 이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덜컥 아이를 갖게 되면 정말 아이를 굶겨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일을 해야 하는 남편 대신 제가 피임 시술을 산부인과에 가서 받기로 하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물공장을 운영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남편의 사업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단칸방 살림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언제 다시 고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단단히 탈이 났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미식미식거리는데 위험이라도 생겼나 싶었죠. 게다가 몸이 계속 덜덜 떨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아무래도 내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겪는 증상이 딱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시술을 이미 다 했던 터라 반신반의하면서 산부인과를 찾았죠. 피검사를 하면서도 제가 피임을 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이 100%라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을 쓰기 전에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피를 뽑고 대기실에서 남편과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생겨난 아이인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좋지 못한 저와 남편의 표정을 보고 혹시 낳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분명 아이는 가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으나 막상 작은 쌀알 같은 우리 아이가 제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의사 선생님께 피임 시술을 한 것은 태아에게 무리가 없느냐, 여기 오기 전에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괜찮느냐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초음파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음파를 보니 임신 8주 차라며 아이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지금 봐선 아무 문제도 없으니 산모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출산에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하시며 저에게 임신을 축하한다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생긴 우리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 발이 닿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저를 안고 업고 다니곤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오랜 시간 아이 소식이 없었던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온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10개월을 꼬박 품었던 우리 아이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제 품 안에 핏덩이인 채로 안겼을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출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전부 잊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 도중에도 시댁이고 친정이고 할 것 없이 저의 손발이 되어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를 위해 양가 어르신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서주신 것이죠. 전몸살이라도 나면 친정어머니고 시어머니고 할 것 없이 제 몸살을 풀어주시려 온몸을 주물러 주시기도 했고요. 아이가 하도 울어대니 그 아이를 업고 달래느라 잠이 부족한 저를 위해 시부가 아이를 대신 달래주시기도 했죠. 온 가족이 아이의 눈앞에 알짱거리며 살펴주신 덕분인지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집에 떡하니 아들을 낳은 덕에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두 집 모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기에 돈으로 보여주셨다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울어도 보고 짜증도 내고 행복함에 젖어 아이를 키웠고 아이는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게 되고 뛰어다니며 말썽을 피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우리 시부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 구경을 다녀오겠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걱정이 조금 되긴 해서 시부에게 아이 손을 꼭 잡고 가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최근 들어 시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고 깜빡깜빡 하시는 증상이 늘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시부가 나이가 있으니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 앞에 시장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4살이 된 우리 아이는 솜사탕에 푹 빠져서 시장에 간다고 하니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죠. 시부와 아이만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 결국 제가 따라가겠다고 시장에 간 김에 장이라도 보고 오겠다고 하니 시모가 말리더군요. 집은 본인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참에 목욕탕이라도 다녀오면서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몸을 지지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한 번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목욕탕 소리를 듣자 갑자기 온몸이 뭉치는 느낌이 들었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노곤노곤하게 몸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해봐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더 하겠냐고 아이가 집에 오면 시모가 간식을 챙겨줄 테니까 때도 밀고 몸도 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나 싶어서 냉큼 목욕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탕에 들어가서 몸도 풀고 때도 밀고 마사지도 받고 우유 한 팩 뜯어다가 우유팩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랑말랑해진 몸으로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어디 가셨나 하고 집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헐레벌떡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헉헉거리시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리시는 겁니다. 저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고요하리만큼 아무도 없는 집, 경찰서. 갑자기 정신이 쏙 빠지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데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저를 질질 끌고는 경찰서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정신도 없고 몸에 힘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울고 계시는 시부랑 시모를 보게 되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벌벌 떨면서 여쭈어 보니 시부가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나무를 산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불러 찾지 않으시고 시부가 그냥 나물만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모에게 나무를 건네고 시모가 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시모고 시부고 둘 다 혼비백산해서 시장에 다시 갔는데 우리 아들을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112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목욕탕에 가 있었으니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설명했고 집으로 와서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현실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시부모의 엉엉 우는 울음소리만 귀에 꽂히더라고요. 저는 숨을 꺽꺽 소리나게 쉬면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경찰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도 공장에 있다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사진을 찾아 경찰서로 왔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꼬박 지나고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오지 않았고 경찰은 유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시장을 경찰들과 샅샅이 뒤져가며 수소문을 했지만 아들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4살밖에 먹지 않은 아들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리도 없었고요. 요즘은 흔한 미아 방지 팔찌도 그 당시에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에서 점점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정말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울면서 시장을 돌아다녔고 시장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남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에 매일같이 나가 한켠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얼굴만 확인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남편이 이제 그만 아이를 놓아주자고 하더군요. 10달을 품고 4년을 키운 내 아들을 어찌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쳤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의 생각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에 시부의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했던 시부의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급속도로 나빠지셨습니다. 결국에는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2달이나 병실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만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남편도 저도 못 알아보시는데 우리 아들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시름시름 앓던 시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가족은 또 한 번의 슬픔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시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우리 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을 떠올려 주길 기다렸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부의 장례식 내내 시모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은 허망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보는 건 어떻겠냐고 넌지시 운을 떼셨습니다. 우리 아이를 잃고 난 이후 둘째를 가지자던 남편에게 절대로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 애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고는 못 산다고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는데 입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입양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도 시모도 저의 눈치만 살피시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랑받으면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저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간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결국 저는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우리 남편까지도 제 결심을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찾아가 입양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아이와 동갑인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도 잘 못하는 여자애기가 오빠 오빠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넌 누구니? 하고 물어보는데 애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동생은 아닌데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던 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입양을 하려던 아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5살이었고 그 여자아이는 4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던 시기가 딱 4살 때였다는 게 생각이 나면서 여자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결국에는 남편과 상의를 하여 그 여자아이까지 2명을 모두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양 준비가 끝나고 아이를 둘 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후적에도 당당하게 입양했다는 사실을 올려주었습니다. 정리된 등본을 보는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실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우리 친아들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됐죠.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마음을 잡고 입양한 2 자식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주변에서는 제가 아이를 잃고 입양을 하고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던 트라우마가 단단히 있었던 터라 아이들이 절대로 혼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지요.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보듯 돌봤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기들도 다 컸다고 저에게 몇 번 반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돌보았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물 공장은 남부럽지 않게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저에게는 가슴으로 낳은 2 자식들이 든든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도 아이들의 일상을 시시콜콜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너무 자신의 일상생활을 쥐고 흔들어서 숨이 막힌다고요. 자기를 아직도 5살 먹은 아이로 보는 것 같다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냅두라고 하더군요.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트라우마로 조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감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하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제 눈치를 보는데
그제서야 우리 애들이 성인이구나. 이제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아이들에 대한 간섭과 관심을 조금 줄이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딸은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취직을 하고 나니까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정말 잠만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도 빈번했고요. 엄청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아이들 걱정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헛헛해지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으니 각자 생활비는 벌어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용돈도 끊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남편에게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면서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희들도 돈을 벌고 있는데 웬 용돈 타령이냐고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들 월급은 카드값으로 이미 다 나가고 없다면서 현금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카드를 도대체 얼마나 긁어댔으면 월급이 하나도 남지 않냐고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취업도 했으니 명품 가방도 하나 필요하고 옷도 새로 샀다고 하는 겁니다. 사치를 부리느라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면서 용돈을 넉넉하게 달라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아들에게 너는 왜 월급을 탕진했냐고 물으니 출퇴근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 월급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차는 좋은 거 끌고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외제차를 떡하니 구입해서 온 거죠. 순간 골이 띵하고 아파서 머리를 부여잡으니 애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지네들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용돈도 이제 안 주는 거냐며 다른 집은 취업 선물로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평생을 내 자식처럼 보살폈던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순간 마음이 격해져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내 자식 잃고 너희들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운 거 다 알고 있지 않냐고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생각하고 평생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엄마, 농담이지. 뭘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용돈이나 좀 줘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후로도 간간히 돈이 없다며 남편과 저에게 용돈을 타갔습니다. 남편의 주물공장이 그나마 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게 무섭지도 않은지 물 쓰듯이 쓰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 받는 걸로 사치를 어찌나 하던지 딸방에는 점점 명품 가방이 늘어났고 아들은 차에 돈을 쏟아붓더군요.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철없이 살기를 몇 년.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우리 시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지만 몇 년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 몰라서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모가 저에게 마음에 묻어둔 자식이 있어 이렇게 병이 났나 보다 하셨는데 잃어버린 제 아들이 생각이 나서 한참을 더 울어야 했죠. 장례식장을 지키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것들은 일이 바쁘다며 코빼기도 비치질 않더군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시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돌아오지를 않나. 딸은 잠시 눈 좀 붙이고 오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조문 오신 옆집 아줌마가 딸이 웬 남자랑 카페에서 놀고 있던데 그쪽 사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정없이 굴 일인가 싶어서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피곤한 마음을 뒤로하고 믹스커피라도 한 잔 뽑아 먹으려고 장례식장 앞에 나와서 자판기 커피를 뽑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을 보고 걷다가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커피를 확 쏟아버린 거죠. 뜨거운 커피가 손에 쏟아지는데 너무 놀래서 앞에 서 있던 총각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글쎄 그 총각이 의사였나 보더라고요. 하얀색 가운에 믹스커피가 사방팔방 튀어서 가운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를 어쩜 좋나 싶어서
제가 세탁을 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어머님, 손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서야 뜨거운 커피가 제 손에 온통 쏟아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의사 총각이 저에게 커피가 뜨거웠을 텐데 화상이라도 입은 거 아니냐고 제 손을 막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제가 꿈뻑꿈뻑 눈만 뜨고 있으니 자기가 외과 의사라고 하면서 조금 빨개지긴 했지만 물집 잡힐 화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씻고 자기 진료실로 오면 연고를 발라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약 사서 바르면 된다고 그나저나 가운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더니 여분의 가운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선하게 생긴 게 사위로 삼으면 딱 좋겠구나 싶어서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장례식이 전부 끝나고 발인까지 죄다 마친 후에 시모 영정사진을 저희 집에 가져다 놓았더니 자식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영정사진을 왜 집에다가 걸어두냐면서 귀신이라도 나타날까 무섭다고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패도해도 너무한다고 한 소리 했죠. 그러니 딸이 왜 죽은 사람 사진을 집에다가 놓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렇게 막되먹은 아이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식들에게 그랬죠.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낸 할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장례식장 내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니? 첫째 너는 회사 간다 하더니만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돌아오지를 않나. 둘째 너는 눈 좀 묻히고 온다더니 장례식장 앞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질 않나. 제가 대놓고 일침을 날리니까 애들이 전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머리가 아픈지 다들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들이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은 죽기 전에 재산도 나눠주고 한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우리 회사 동기는 보니까 재력 있는 할머니 만나서 손주들한테 땅이랑 건물이랑 다 물려줬다는데. 그 말에 우리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말본세야? 내가 너네 눈치 보면서 사느라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이 한두 개인 줄 알아? 자식으로 생각해서 걱정되는 말을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잔소리며 참견이며 하는 거냐고 폐악을 부리고, 용돈 달라고 손 내밀 때마다 소비 습관이 걱정돼서 말을 하면 친자식 아니라서 참견하는 거냐고 하고, 여태까지 키워준 게 몇 년인데 그런 소리를 우리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워준 게 몇 년이냐고요? 진짜 친자식들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우리가 남이니까 우리한테 쓴 돈이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뽕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죽으면 묘자리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병수발 들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 말에 저랑 남편은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들이랑 딸을 향해서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지요. 너네도 이제 다 컸고 직장 생활도 하니까 집 얻어서 나가 살아라. 나도 이제 네 엄마랑 오순도순 노 즐기면서 살아보련다. 그 말에 아이들이 갑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디를 나가 살겠냐고 집이라도 얻어주고선 그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누가 보면 집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구는데 우리 남편이 기가 막히다면서 알아서들 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나이가 둘 다 30살이 넘었는데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 거냐고 원룸 하나 얻을 돈은 모아뒀어야지 했어요. 애들이 그제서야 남편이 진심으로 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달라붙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짜 내쫓을 거 아니지? 우리를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면서 말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바꾸는 아이들을 보면서 팔뚝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모르겠다고 나도 네 아빠 말대로 할 거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내쫓길까 무서웠는지 지들이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우리 부부 눈치를 보더군요. 그렇게 유예 기간을 주고 1년을 더 보낸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양가에서 허락만 한다면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공장 운영하시면서 돈을 꽤 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면 집은 강남에다가 얻어주실 수 있죠? 저도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고 싶은데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우리 남편이 열이 받아서 생활비를 왜 우리가 보태주냐고 결혼했으면 가정은 스스로 돌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을 삐죽이면서 대뜸 우리 아들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는 아빠 하면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결국 며칠간의 논의 끝에 아들에게 집은 구해주고 생활비는 보태주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주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돈돈거리지 말라고 선언을 했죠. 아들 장가 보내고 한시름 놨다 싶었는데 몇 개월 뒤에 딸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빠한테 집을 해줬으니 자기도 해달라고 하더군요. 둘 다 자식인데 어떻게 한 놈만 해주고 한 놈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공장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해주고는 저에게 공장 대출금만 갚고 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쉬자고 하더군요.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장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돈은 다 갚았고 공장도 웃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는 노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예전에 커피를 쏟았던 그 의사 선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자주 온다고 하니 가끔 병실에 인사도 하러 오고 같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물론 의사 선생이 많이 바빠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순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5분에서 10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40살이 되었을 때 제 나이도 70살이 되었는데 칠순잔치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래 당연히 자식들이 준비해 주는 줄 알았더니 지들은 돈이 없으니 저보고 예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고급 호텔에서 격식 있게 하자며 1,000만 원이 든다고 말하는데 어휴, 제가 올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뭘 그리 비싼 곳에서 하자고 하냐. 그냥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밥 먹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제 생일잔치에 제 돈 내고 그리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공장 팔아서 돈 좀 받지 않았냐고 자기들 처가 시댁 식구들에게 자랑을 좀 하게 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원하던 조용한 생일잔치는 사라지고 원하지 않게 모든 일가 친척을 다 초대해서 호텔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친정어머니께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놀라서 잔치 중간에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제 칠순잔치 날 92살이시던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깊은 영면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가 되었죠. 자식을 잃은 아픔과는 달리 부모의 죽음은 또 다른 상실감으로 찾아오더군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생일잔치 중간에 나오는 게 어디 있냐고, 그 호텔 예약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고 하더군요. 비싼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진짜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마음을 대변하듯 우리 남편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나이 먹고 할 말이야? 아, 지금 내 뺨 때렸어?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막대하는 거지 지금. 나도 이제 당신들 내 부모라고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돈을 꽁꽁 싸들고 있으면서 한 푼도 나눠주질 않는 걸 보면 나중에 친자식 찾으면 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 돈줄이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부모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에 열이 받은 남편이 아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우리도 너희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가 남편과 아들을 말리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보니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병실에서 전해 들은 건지 장례식장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눈으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의사 선생을 팍 밀치면서 당신은 뭔데 참견이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경호 직원들이 의사 선생을 밀치는 아들에게 다가와 양팔을 턱턱 잡더니 장례식장에서 난동 부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는 끌고 가더라고요. 듬직한 직원들 사이에 초라하게 끌려나가던 아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이거 안 놔? 하는데 참 찌질해 보였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에게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참 경우가 없는 놈이라 그렇다고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더니 저분들이 자식들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했죠. 부끄럽지만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영 잡지 못하고 저리 엇나가네요. 부족한 것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차별당하는 것 같다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입양을 하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가슴이 답답하네. 그러니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모든 입양아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도 어릴 때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저런 마음을 먹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셔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친정엄마께 국화 한 송이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서 인사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인사도 올리더라고요. 짧게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의도 바르고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입양하라는 콤플렉스도 전혀 없어 보이니까 더욱 우리 자식들이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의 표정이 영 좋지 못하니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에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40살인데 토끼 같은 자식들도 둘이나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줘도 되겠냐고 하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이 나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큰애가 딸인데 7살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4살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살이라던 둘째 아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사진 속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숨을 헉헉 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의사 선생이 놀래서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더라고요. 과호흡이 온 거 아니냐, 자기 따라서 숨을 쉬어라 하면서 저를 막 살피는데 제가 우리 남편 하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이 놀래서 손님과 있던 우리 남편을 불렀고 저는 남편에게 의사 선생의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진수! 남편이 사진을 살피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진수가 여기 왜 있어? 의사 선생은 영문을 모르는 채 울고 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봐봐. 의사 선생 아들이래. 4살 된 아들이래. 남편이 의사 선생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너 우리 진수니? 저는 김병훈인데요.
의사 선생은 저와 남편을 놀란 눈으로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우리 진수가 4살일 때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셨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솜사탕을 사러 나갔던 우리 진수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그 뒤로 매일같이 시장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러니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부모를 잃어버렸고 솜사탕을 쥐고 있는 상태로 지금의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었던 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웬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부부를 보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례식장 앞으로 의사 선생의 양부모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사진에서 보았던 처자식이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떨린 손을 붙잡고 양부모와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이 진수였고 시장에서 잃어버렸고 하는 사정을 줄줄 이야기를 하니 양부모가 놀라는 겁니다. 맞다고 우리 병훈이 원래 길 잃은 아이였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놀래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시부의 손을 놓친 진수는 시부를 찾다가 시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웬 할머니가 울고 있는 어린애를 보고 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우니까 간식을 먹이고 경찰서에 데려다 놨는데 시장이랑은 거리가 좀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 경찰끼리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보육시설에 연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 이진수에서 김병훈으로 이름까지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정말 잃어버린 우리 아들 진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2주를 버틴 결과 친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도 우리 아들 진수도 진수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우리 부부에게 고생했다고 눈물바람으로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저희도 고생했다,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진수는 저희와 양부모를 오가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얼마나 성심이 곱던지 뒤늦게 나타난 저희 부부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진심을 다해 살갑게 굴더군요. 낯설어하는 손주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따로 시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소란이 일어난 이후 우리는 입양한 아들, 딸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간간히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니 또 한 번 난리를 쳤죠. 손주들 조기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지원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굴길래 내쫓았습니다. 딸 역시 자기 가게를 내고 싶다며 돈을 달라고 하길래 일 없다고 내보냈죠. 둘 다 돈을 주지 않으니 집에 찾아와서 입양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돈 필요할 때만 부모냐? 너희에게 진심으로 실망했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든다. 너희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니 지금이라도 파양을 할 생각이다. 끝까지 1억을 주면 조용히 파양당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들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파양 신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자식들 유학비 지원해달라, 빚 좀 갚아달라 하면서 몇 번이나 찾아오는 걸 돌려보냈습니다. 뒤늦게 만난 친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노후 자금을 아끼며 잘 살고 있고 난동을 부린 파양당한 자식들은 접근 금지까지 신청해 두었습니다. 키운 정이 있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뻔뻔하게 부모를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들은 없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의 여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짐작이 가진 않지만 뒤늦게 찾은 우리 아들 진수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손주들과 며느리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